나이 먹을수록 정말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나이값도 못한다. 나이 헛먹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이에 걸맞는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엄청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엄마한테 장난감 사줘. 안 돼. 길거리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지랄 발광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게 5살짜리니까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60, 70 먹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자기 뜻대로 음식이 안 나왔다고 진상 행동을 하면 정말 꼴불견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 너그럽고 포용하고 폭넓은 이해심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자랑질, 질투, 화내고 짜증내고 옹고집, 특히 아랫사람들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하대하는 거, 이건 나이 먹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없어 보이는 행동 첫 번째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든 간에 그거 되겠어? 그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망해. 그거 안 돼.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늘 부정적인 말을 막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를 죽여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의 험담, 뒷담화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 이야기하기 참 재밌죠. 험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은요, 요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거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할수록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없어 보이는 행동 두 번째는 무시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참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리고 자기 감정만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이 힘들어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자기가 힘든 것도 그때 막 과장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하던 분들 있잖아요. 잔소리 많은 사람 치고 자기가 제대로 올바르고 올곧게 행동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잔뜩 있느냐? 당신아 잘하세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어 보이는 행동 세 번째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 있어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상관없이 들이닥치고 수시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그런 말을 분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넌 너무 냉정해, 넌 날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도 오지랖이라고 하죠. 가서 꼬치꼬치 따져 묻고 너와 나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냐 다 이야기해라, 이런 식의 너와 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피하고 꺼릴 수밖에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유독 한국인이 외모를 더 따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력,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은 꽤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인 학생한테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연령대별로 기대 수준이 달라집니다. 30대, 40대 경제활동을 하고 5, 60대 넘어가서는 돈 좀 모아뒀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친 구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나이 먹어서는 이 정도는 돼야지, 부의 축적 여부를 너무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 이런 걸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런 걸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관계를 더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력, 돈이 관계의 바탕이 되면은 이해관계가 우선이 되는 그런 대인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대인관계는 뒷전을 밀리게 됩니다. 얕은 대인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면 이걸 내가 통장의 잔고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옷이라든가 차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장의 사람들이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집착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매일 눈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 기대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상시에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편치 않고 긴장 상태에서 대인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엔 결국 나 자신의 자아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형태의 자아만 남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내 자신이 단단한 모습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그때그때 내 자신이 어떻게 평판이 이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때그때 내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 감정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너 이상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사실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를 끊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자주 듣죠. 그 사람하고 손절해.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런 관계를 끊어도 되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또 오래된 정 때문에 망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관계. 자, 이쪽은 아주 잘 지내는 너무나 가깝고 친한 관계예요. 이쪽은요. 완전히 절연된 끝장난 관계입니다. 그럼 사람은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대인관계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쪽 관계와 이쪽 관계 요거를 이쪽을 하얀색 이쪽을 검은색으로 치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엔 대단히 다양한 회색이 존재하죠. 시커먼 회색부터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까지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관계를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절연 상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연락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좀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 너랑 절교야.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연락을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친한 사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한 10번 연락 오면 한 두세 번 답변 이런 식으로 밝은 색깔에서 점점 더 진한 색깔로 서서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끊어내가는 방법은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게 예고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가벼운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가 연락할게. 이 말 한마디면 상대한테 그렇게 큰 상처 주지 않고 또 내가 느끼는 죄책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과 싸우지 않아도 조용하게 이 말 한마디면 부드럽게 예고하고 멀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말없이 거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쁜 사람 같지 않지만 자꾸 대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녀간의 궁합 같아서 상대방하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땐 굳이 내가 너랑 안 맞아, 안 만날래,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약에 연락이 오면 밀고 답 안 하거나 또는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도 내가 요즘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하고 미루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연락이 오면 그 중에 일부만 답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서히 상대방과 거리를 두다면 상대방도 알죠. 이게 관계가 예전 같지 않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 없이 멀어지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실 방법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전혀 안 먹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넘어서 상대방이 그냥 막 나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젠 진짜 확실하게 끊어낼 빌미를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죠.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분명한 메시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섭섭해하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경청, 특히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덜 살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모른다거나 경험이 적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열린 귀와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더 많이 살았다고 너보다 더 많이 알겠냐,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가 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 손 아랫사람 자식들과 직장 후배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일 텐데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직장의 연장자, 선배와 또 후배 동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회식을 하는데 결국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연장자가 계산을 머뭇거린다든가 또는 어디론가 피해버리는 것처럼 없어 보이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야말로 선배로서 좋은 의미에서 조언이지만 꼰대 같은 멘트를 100마디 날리는 것보다는 이럴 때 후배들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가서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말로 가장 있어 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지갑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장자로서 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몇 가지가 있겠죠. 생각의 유연성, 관대함, 포용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덕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듣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특히 나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항상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20년 넘게 개원 중이고요. 또 닥터위의 마음쉼터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젊은 여성이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가 심지어는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요. 어느 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3일째 누워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와서 위로하고 달래고 기운 차리고 도와줄 겁니다. 정상적 우울감이죠. 그런데 6개월째 누워 있다면요, 부모님이 등짝 스매싱을 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이거는 이미 우울증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증상의 지속기간인데요. 증상의 정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젊은 여성이요, 엊그제 헤어졌는데 오늘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 이틀 됐지만 이 증상의 정도 또한 심각한 우울증 상태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울증일 때 생활 습관이 무너진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그 이유는 무기력감이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게으름을 피우고 해야 될 일을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면이나 식욕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은데요. 한 70-80%에서는 잠을 못 자거나 또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체중 저하로 이어지고요. 그럼 한 20-30%에서는 거꾸로예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잡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30대 여성 사례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던 분인데 씻질 않습니다. 머리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런 처참한 몰골이 되니까 외출도 거의 못하죠. 그리고 침대에 줄고 누워 있습니다. 씻어야지 생각하지만 못 씻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가야지 하지만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기운조차 없어서 내내 배달 음식만 먹다가 플라스틱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집을 치워야지 하지만 점점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이것이 몇 주일, 몇 달 반복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것은 우울증의 주된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일 때 생활 습관이 달라진다. 매우 흔한 현상이죠. 저는 우울증을 뇌 기능 저하 장애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우울증 하면 그냥 우울한 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리 증상, 인지 기능 저하, 신체 증상,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감을 느끼고 이런 심리 증상뿐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집중력, 연상, 추론, 판단력, 이런 뇌의 주요한 기능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 또한 저하 현상을 벌어지는데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소화 안 되고 두통에 온몸에 통증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종합이 되게 되면은 일상생활, 하다못해 씻는다든가 가벼운 모임에 나간다든가 또는 내가 업무 처리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망가지게 되죠. 우울증일 때 몸이 아파지는 이유는 우울증은 뇌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저하가 되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또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두통 또는 이 뒷목이나 어깨 쪽지 또는 등 위쪽에 이런 마른 목골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통증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 기운이 없어지고요.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신체 증상들이 전부 하나같이 뇌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울증 환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일 흔하게 듣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게 다 귀찮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거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치료받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대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가치감이죠. 자기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거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더 심화가 되면은 자해나 자살 충동, 심지어는 자살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시작점에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을 우울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 겁니다. 잘 못 자고 심지어는 음식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애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상대방, 중요한 존재를 잃었을 때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반응이죠. 이거를 우울증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애도 반응이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된다거나 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면 그거는 이제 애도 반응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은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정상적인 우울감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우울증 아니야?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우울증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사이트에 방문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울증 선별 도구가 있는데 PHU9이라는 이 선별 도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문항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항이고 여기에서 상중하 중에 중 정도 이상의 우울감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건 내가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구나. 일단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가진단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린 거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무료로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해봤더니 상중하 정도에서 중이하, 중하 내지 하 수준이다 생각이 되면 그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일 겁니다. 4가지를 강조드리는데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잘 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잘 먹고 세 번째는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최소한 20-30분 햇볕을 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4가지를 신경 써서 한 몇 주간 최소한 2-3주 이상 내가 노력을 했더니 이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것들이 원상복귀되더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가치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노력을 수주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동안 자살 충동을 경험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고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구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살하면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살 사고가 있고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이 있고 다음 단계가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세분화돼서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나 복잡해지지만 막연하게 그냥 생각이 있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짧은 시간에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자살 사고와 충동이 합쳐져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어야겠다를 생각한다든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본다든가 또는 이 충동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를 들게요.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아니지 싶어 더 내려왔다. 이 정도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려지거나 또는 생리를 앞두고 그런 생각만 막연하게 들었다가 또 생리 시작하고 또 날씨가 밝아지면 싹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일과성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에 병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의 지속기간이 오래된 경우,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직장 출근이 너무 힘들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학업이 너무 힘들고 학교 가기 힘들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서 직장 생활이 안 되고 학업이 안 되고 이럴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기간이 짧더라도 아주 증상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해나 또는 자살 충동이 마음속에서 인다면 이거는 신속히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울증일 경우에 병원 문을 두드리니까 정말 힘듭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조차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해도 쓸데없다고 손살을 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해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우울증도 심해지기 전에 먼저 치료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 내 자신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나를 평상시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간곡히 치료를 권유한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그 조언을 따르십시오.